네, 이번 시간에는 청구 취지 기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는요, 주말까지 토요일 자정까지 소장을 작성해서 제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과제인데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임대차에 관한 그 주제들이 잘 들어 있으니까요. 한번 잘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 청구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재례를 보시면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송동구 행당동 756-1 대 500제곱미터에 관하여 2020년 1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을 써주죠. 그리고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거기 이제 토지를 특정하는 방법, 주소, 그다음에 지목, 면적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등기 원인을 이제 기재를 해줍니다.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별로 별도의 소송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하나의 소송물이고요. 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다른 소송물이 됩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 원인을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기재해 줍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준다. 그 다음에 각주 2번에 보면은요, 이렇게 등기 청구 소송의 성격이 뭐냐. 이거는 각주 2번에 보는 것처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요, B로부터 이제 부동산을 매수했다. 자, 그러면 이전 등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냐면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같이 가서 등기 권리자인 A, 등기 의무자인 B가 같이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등기 의무자인 B가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등기소에 같이 가서 등기 신청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A는 B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승소 판결을 받으면요, 그 판결이 요 B의 의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재를 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기재는 하지만 그 실질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요, 확정이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A는 B의 어떤 등기 신청의 의사 없이도 그 판결문만 가지고 A가 등기를 해올 수 있습니다. 이 등기 그 소송에서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요. 판결이 확정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않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가집행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요, 바로 의사 진술 간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A가 등기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제 집행 정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청구 이의에서도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어떤 집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집행 정지라든가 또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 이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재례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재례는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등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는 소외갑에게, 소외갑이 이제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 소외갑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갑에게 2020년 1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주는데요. 이 경우는 소외갑이 어떤 당사자에 준하는 어떤 그런 특정을 해줘야 돼요. 소외갑에 대해서 당사자에 준하는 특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판결 주문에 이제 기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에 기한 판결의 효력이 미쳐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에 준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이제 기재해 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적물의 일부를 이제 매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이 부동산이 있다면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매수한 경우의 기재입니다. 어떻게 기재를 해주냐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으로 이제 특정을 해주는데요. 1, 2, 3, 4, 1. 이렇게 1, 2, 3, 4, 1. 그러니까 꼭지점을 꼭 찍어줘야 됩니다. 1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4, 1 이렇게 꼭지점을 찍어줘야지 이게 다 닫히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다 특정이 되니까 그렇게 별지 도면으로 이 부분을 특정을 해주고, 그리고 선내 가 부분 150제곱미터에 관하여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 각주 4번에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청구를 이렇게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특정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만 청구해주면 되지. 분필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필 절차를 하라라는 소송은요, 이게 불필요한 소송입니다. 왜냐하면 원고는요, 이전 등기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먼저 이거를 분할하고 그다음에 분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필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분필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뭐 미등기 A가요. B로부터 이제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했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 A는 B에게 그냥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만 소송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보존 등기해라, 소유권 보존 등기하라, 그리고 나에게 이전 등기하라, 이런 보존 등기하라, 이런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이전 등기 판결을 받으면 A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이런 분필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동신청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공동신청주의인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을 때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필, 소유권 보존 등기 이런 것들은 공동신청주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판결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기재례를 보면은요, 이제 지분에 관한 이제 이전 등기를 이제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고에게 어떤 목적물 중에 피고갑은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하라. 이렇게 지분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구할 때는요, 지분을 이렇게 특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재례를 보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1월 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원고도 피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받아야 되지만 원고도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고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안 되고요. 원고도 1억 원을 지급을 해야 될 동시행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동시행 의무가 있을 때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자, 그 각주 5번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이제 동시행이라든가 선의행에 조건이 있는 이제 그 판결, 조건이 붙어 있는 등기 청구 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요, 판결이 되었다고 해서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되진 않습니다. 등기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등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원고만 등기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원고도 1억 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1억 원을 지급한 거를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지급했다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등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는 동시행이나 어떤 선의행, 조건이 붙어 있는 등기 판결에 있어서는 먼저 자기의 조건을 성취해야 돼요. 그리고 재판장이 그거를 확인하고 집행문을 부여해 주면 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강제 집행 정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판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등기를 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집행 정지 결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기재례를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좀 전 기재례가 동시행에 관한 기재례였다면은 6번 기재례 같은 경우 이제 선이행, 내가 먼저 조건을 성취해야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원고가 이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수해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인 A가요, 1억 원의 채권에 기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가압류가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가압류가 됐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채권 가압류의 처분 금지유에 의해서요. 피고는 A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급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원고도 변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처분해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압류 효력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보통의 금전 채권이라면요,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요, 만약에 이게 원고와 피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1억 이런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요, 이게 가압류 되어 있는 금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은 법원에서는 그냥 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하라. 이렇게 그냥 승소 판결을 내려도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현실적인 추심만 막는 것이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요, 어떤 시효 중단도 되는 것이고요. 또 지연 손해금도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압류 채권자에게도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경우에요. 만약에 그대로 승소 판결 내려준다 이거야.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게 되면은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바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압류의 어떤 가압류의 취지가 어떤 무력화돼 버리죠. 가압류 효력이 무력화돼 버립니다. 이게 등기를 못하게 하는 이게 가압류의 그 효력이 그냥 이런 경우에 그대로 승소 판결을 내려주게 되면은 그대로 이렇게 등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승소 판결 내리면 안 되고요. 요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서 바로 등기가 되지 않고요. 요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었음을,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먼저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걸 확인해서 집행문을 부여해 줘야 그래야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가압류의 효력이 이제 존중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이런 해제 조건부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도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의 값 사이에 요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그러면 몇 월 며칠 매매를 언행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기재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재례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요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이잖아요. 그러면 요 가압류 집행에서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A와 원고입니다. 그죠? 여기가 가압류 채권자고 여기가 가압류 채무자예요. 피고는 요 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 지나지 않죠.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재례 보는 것처럼 원고와 소의 값 사이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가 아니에요. 요 가압류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의 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와 소의 값 사이에 그 다음에 뭐가 해제되면입니까? 가압류,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이요. 부동산 가압류를 한 게 아니죠. 부동산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합니다. 자, 7번째 기재례입니다. 자, 이거는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년 1월 1일 접수 제1호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이렇게 가등기를 이런 식으로 특정해 주는 거예요. 등기소, 그 다음에 날짜, 접수번호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되면은 가등기 이후에 이전 등기됐던 거는 이제 말소가 됩니다. 직권 말소가 돼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 밑에 바로 본등기를 합니다. 그죠? 가등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돼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전 등기가 되고 가등기에 본등기가 되면 바로 여기에 이제 본등기라고 이거는 직권 말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의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건데요. 말소 등기 청구권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고 다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별로 하나의 소속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하나의 권리이고 하나의 소속물이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게 하나의 권리이고 하나의 소속물입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 청구권은요. 소속물 자체가 말소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권리의 성격이 뭐냐면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는 소송물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이유가 이게 해제, 취소, 무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청구 원인은 다 등기 원인은 무효다라는 거고요. 그게 취소가 됐다, 해제가 됐다, 무효 사유가 있다. 이건 하나의 공격 방어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기재해 주는 것도 그 원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로 인해서 말소됐으니까 말소 등기를 이렇게 기재하지 않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렇게만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등기의 말소인지를 아까 위에 가등기 마찬가지로요. 등기소, 그 다음에 접수연월일, 그 다음에 접수번호 이런 식으로 특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의 경우에는요. 9번의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이 이제 부동산을 이제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나에게 다시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도해주고 이렇게 원상 회복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요.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자기도 이제 돌려줘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동시이행에 이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되죠. 왜냐하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지치 책임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로 받은 것만 돌려주면 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런데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전부를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요. 매매 대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매매 대금을 돌려줄 때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이게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자는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하는 부당이득의 특칙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1억 원을 받았다? 그럼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면 너는 나에게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너가 사용한 사용이익도 반환해라. 그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 기재례는 한번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 동시행 관계이지만 매매 대금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돈에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줄 테니 너는 말소 등기하고 다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용이익. 내가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주니까 형평의 원칙상 너도 사용한 이익을 같이 돌려달라. 그렇게 청구하는 기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청구 등의 이제 기재례를 보면은요. 1번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5-1호대 500제곱미터를 인도하라. 이렇게 이제 기재해 주면 됩니다. 목적물을 특정하고 인도하라. 자, 이번에 이제 건물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특정을 하냐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 가로치고 명달로 22길 24 이렇게 이제 도로명 주소도 이제 기재를 해줘요. 가로치고요. 그러니까 집원 주소가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는 이제 그 다음에 가로를 치고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 이제 건물을 이제 특정을 하면서 인도하라. 그렇게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재를 하는가. 이제 그것도 여러분이 좀 숙지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토지에 대한 어떤 지목이나 면적까지 기재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소를 기재하고 그 지상 하면서 이제 건물을 특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인도를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목과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3번에 보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17 대 300제곱미터 지상 벽돌조 귀하지붕 단층주택 90제곱미터를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자, 이 경우에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그 건물을 이렇게 특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인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아까와 달리 지목과 면적까지 특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 경우는 토지, 건물에 대한 청구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와 관련해서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제 기재례를 보면은요. 1번을 보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2012년 3월 1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뭐 차임이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 기재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차임이 연체된 때 그때부터 이 건물이 인도 완료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재를 이제 암기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매월 100만 원의 차임이나 아니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천만 원에서 2012년 3월 1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 인도해라. 그 임차 목적물 나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이제 인도 청구를 하는 건데요. 임대인도 이제 보증금을 받은 게 있으니까 이 보증금을 이제 동시행으로요.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 반환해 줄 테니 목적물 인도하라. 이렇게 이제 청구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뭐 차임이나 아니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이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서 이제 공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기재례가 이런 겁니다. 보증금에서 언제부터 인도 완료까지 매월 얼마의 비율이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차임, 뭐 부당이득, 관리비 이런 거 공제하고 나머지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련해서는요, 이 2번 기재례가 아주 중요하다.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지 실전에서는 막힘없이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암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재례들은 다 익숙하도록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전 청구입니다. 금전 청구는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가면적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래서 금전 청구에 있어서는요, 이 청구 취지를 쓸 때 무색 투명하게 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1억 원을 청구한다? 그 1억 원이 대여금인지 손해배상인지 뭐 그런 것들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1억 원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대 청구도 그게 이자인지 지연 손해금인지 특정하지 않고 그냥 돈, 금원 이런 식으로 무색 투명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1억 원 및 연 5%, 연 12% 각 비율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한 요 청구 취재 기재례 이걸 잘 참고해서 임대차에 관련된 소장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